천재들의 생각법, 테레자 보이어라인, 그리고 사이 투발리 지음, 배영자 옮김, 새로운 현재. 아인슈타인에게 음악은 골프나 등산처럼 기분 전환을 위한 취미 활동이 아니었다. 음악은 그의 이성을 자극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해답을 찾도록 도왔다. 그는 바이올린과 피아노 연주를 깨달음의 도구로 이용했다. 음악은 그를 우주의 심장부로 데려갔다. 그가 느꼈듯이 신의 완벽한 멜로디가 연주되는 곳으로, 멜로디가 심포니로, 즉 공식으로 바뀌기를 고대하는 장소로. 아인슈타인에게 음악은, 특히 모차르트의 음악은 물리학에 감춰진 음악성을 찾아내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아인슈타인은 언어 없이 생각했다. 그는 언어 대신 음악적 구조, 명상, 환상, 시각화, 직관 등을 이용했다. 문제와 의문에 대한 창의적 해답을 찾기 위해, 그리고 대립과 모순처럼 보이는 것에 계속 속지 않기 위해 더 자주 무언의 사고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시작일 것이다. 어떤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동안 좋은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예술 작품을 보거나 말없이 자연을 산책하거나 명상을 해보라. 그러면 아인슈타인에게 영감을 주었고, 아인슈타인이 스스로 영감을 얻었던 근본적인 조화와 당신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신관, 세계관, 구원관 안에서 가장 편하게 지내는 것은 중요할까? 진정한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마음의 동의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과연 우리는 연구자에게 평온, 평화, 행복을 얻고자 할까? 아니다. 우리가 연구자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진실뿐이다. 진실은 때때로 연구자를 절망케 하고 거칠고 아픈 현실에 직면시킨다. 그러므로 진정한 연구자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는 모든 소망을 내려놓는다. 니체는 겨우 15살 때 이런 정신과 자유가 치러야 할 대가를 시로 묘사했다. 나의 지인들은 나를 고향 잃은 신사라 부르지. 그러나 나는 고향 없는 독수리처럼 자유롭다. 특정 형식의 진실에 대한 희망과 선입견에 사로잡힌 견해를 결코 돌아봐서는 안 된다. 또한 영원한 평온을 얻을 장소를 찾으려는 벅찬 기대로 앞을 봐서도 안 된다. 진정한 연구자는 평온에 대한 욕구를 버려야 한다. 진짜 진실은 자유로운 연구, 질문, 의심, 파괴, 재건에 있기 때문이다. 진짜 자유로운 연구자는 위험하게 살아야 한다고, 더 정확히 말해 위험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니체는 주장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니체는 그의 정신적 멘토인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다. 비록 훗날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완전히 돌아섰지만 그는 쇼펜하우어에 대한 인간적인 존경을 유지했다. 그가 생각하기에 쇼펜하우어는 진실을 추구하는
고통과 불편함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주장 자체만 조사해서는 그 주장의 진실 여부를 명확히 밝힐 수 없다. 그런 주장을 하게 만드는 심리까지 포괄적으로 살펴야 한다. 주장을 펼치는 동기가 주장 자체만큼 중요하다. 마음을 다루는 심리학과 생각을 다루는 철학이 이 지점에서 아주 가까워진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니체는 심리학적 철학자였다. 틀림없이 이런 점 때문에 프로이트는 니체를 칭송했을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 살 그 누구보다 날카로운 지식을 가졌다. 니체에 따르면 신은 죽었고 형이상학적 세계는 가치를 잃었으며 모든 형이상학적, 윤리적, 논리적 세계는 부서졌다. 그 결과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뿐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더 이상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희망과 위로가 죽었으므로 인간은 새로워져야 한다. 인간의 뇌가 기본적으로 게으르고 본능적으로 인지적 편의성을 선호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인지적 편의성은 반복된 경험이나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연결된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주는 편안함은 쉽게 진실과 혼돈된다. 결혼을 할 때 혹은 친구의 결혼식에서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며 수많은 심각한 부부싸움, 긴장으로 지새울 밤들, 그리고 외도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여행을 생각할 때도 우리는 자주 있을 수 있는 실망과 힘겨움을 간단히 잊고 기분 전환을 위한 마법 같은 멋진 시간만을 상상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을 추억할 때 힘겨웠던 순간들을 기억에서 걸러내고 마치 아주 멋진 시기였던 것처럼 감상에 젖는다. 어떤 대상을 자신의 이상에 맞춰서, 그러니까 자신이 소망하고 가능하다고 믿고자 하는 것에 맞춰서 평가하면서 그것을 마치 긍정적 사고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자신이 뒤로 숨는다는 것을, 인지적 수고를 해야 하거나 고통을 느껴야 하는 방향을 기피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리라. 그가 보여준 행동들을 이해하려면 이런 매일의 전투를 염두에 두어야 하고, 그러면 그의 지칠 줄 모르는 죄필 과정이 어떠했을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극심한 편두통에 시달리면서도 열정적 경구들을 기록하기 위해 지친 몸으로 거의 맹목적으로 모든 정신력을 끌어모았다. 그렇다. 그는 정말로 대단한 저항력을 발휘했고 끊임없는 자기 극복 그 이상을 해냈다. 정말로 죽을 것 같았고 그러다 다시 살아나기를 계속 반복하다 마침내 그는 이 경험을 명언으로 남겼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렇듯 열정적인 사람이라면 인간의 가장 큰 희망, 즉 힘겨운 삶에서 물러나 지친 머리를 늘릴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바람을 쉽게 포기할 수 있었으리라. 삶과 마찬가지로 그의 생각은 안전함과 자기만족을 계속해서 버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습관과 옛날 공식을 파괴했다. 바버라 맥클린톡
그녀는 어린 시절의 몰입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게 될 재미난 일에 마음이 설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맥클린톡은 일생의 대부분을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혼자 보냈다. 전통적 기대에 개의치 않는 자율성이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으며 그녀의 독창성이 그녀를 자유사상가로 만들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가치관에 맞추지 않고 자신만의 엄격한 원칙을 따랐다. 학문적 유행을 쫓지 않았고 주변의 반응에 좌우하지 않았다. 특이한 요소에 몰두함으로써 유기체를 총체적으로 보는 맥클린톡의 능력은 비범했다. 동료 유전학자인 마르쿠스 로즈가 한 번은 그녀에게 이런 말을 했다. 현미경으로 세포 하나를 관찰하고 그렇게 많은 세부 내용을 알아내는 당신을 보며 자주 놀랐었지. 맥클린톡이 대답했다. 나는 세포를 관찰할 때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주변을 한번 둘러봅니다. 그들과 달리 그녀는 유별난 옥수수 하나를 관찰하고 그것을 이해했다. 숫자에 감탄하는 동료들은 정확히 이 유별난 옥수수 하나를 못 보고 지나치는 것 같았다. 현실에 적응하며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반화된 모형이 확실히 필요하지만 그 모형이 너무 제한적이고 구속적이면 안 된다. 그러면 삶을 보는 시각이 단편적이고 경직되고 이론적으로 되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현실 경험을 통해 통계에 끼워 맞추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경계선을 긋게 된다. 통계적 이탈은 적어도 통계의 신뢰도만큼 새로운 발견으로 이끌 수 있음을 우리는 맥클린톡의 생각법에서 배울 수 있다. 특정 현상을 만났을 때 즉각적으로 그것을 해소하거나 재빨리 견해를 내놓는 대신 그것을 오래 관찰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성급한 판단을 미루고 일단은 현상을 모든 면에서 관찰하는 것이다. 카메라는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방해하지도 않는다. 자신의 편향을 깨닫고 보고 싶은 것과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무의식적으로 구별하는 잠재적 생각을 관찰하는 연습을 하자. 관찰자의 왜곡을 막으려면 세상의 모든 시간을 내서라도 물질이 당신에게 하는 말을 끈기 있게 들어야 하고 물질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라고 맥클린톡은 설명했다. 판단하기 전에 오랫동안 관찰하도록 가르친다면 성급히 결론 내리는 인지 오류 대신 성숙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리라. 좀 더 천천히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문제의 모든 부분이 서서히 등장하도록 시간을 두고 답을 듣지 못한 질문을 끈기 있게 오랫도록 머리에 살려둔다. 그렇다면 결국 문제가 스스로 고유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도 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체를 폭로하는 생각법은 언제나 더 깊은 차원을 고려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 현상들의 감춰진 면을 보려고 애쓴다. 이런 생각법은 심리학자보다는 오히려 고고학자를 연상시킨다. 그리고 실제로 프로이트는 이 연구 과정을 매몰된 도시의
고고학적 발굴에 비유했다. 우리는 집을 잘 정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 그렇다면 내면의 집은 어떤가? 내면의 집도 똑같이 잘 정돈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 안에 쌓인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치우지만 머릿속을 떠다니는 생각은 정리해서 버리지 않는다. 그러려면 먼저 어떤 생각이 불필요한 짐인지 식별하는 감각을 발달시켜야 한다. 그것을 위해 심리학을 공부할 필요도 없고 프로이트 수준의 자아 분석을 할 필요도 없다. 주의력만 있으면 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는 글자 그대로 남들보다 더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가 특별히 길지도 않는 생애 동안 그는 67세까지 살았다. 이룩한 걸작들에 대한 흡족한 설명이 못 된다. 많은 작품들이 사라졌고 또한 다수가 미완성으로 남았다. 믿기지 않겠지만 그는 이를 완성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모나리자를 그리려면 분명 레오나르도의 재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의 걸작에 질에 겁먹지 않는다면 그의 생각법에 접근할 수 있는 입구를 찾게 될 것이다. 레오나르도는 자기 자신의 무학의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이 배우지 못한 사람의 특별한 장점은 극도로 유연한 시각이었다. 사람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특정 관점과 견해를 성급하게 당연시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편협한 시각을 가질 위험이 있다. 레오나르도는 비교적 시력이 좋았고 부족한 배움 덕분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자동적으로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호기심을 거침없이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었다. 사람의 시신에 접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신을 해부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사람의 몸을 해부하려는 레오나르도의 소망은 예술가적 동기에서 나왔다. 그는 화가를 위한 백과사전을 쓰고자 했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인체의 기능을 정확히 모르면 인체를 그릴 수도 없다. 인체 내부가 신체 외형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가는 인체 내부를 잘 알아야 한다. 직접 보기로 한 것이다. 그는 그것을 위해 법을 어길 준비도 되어 있었다. 시체를 구하기 위해 심지어 도굴꾼을 매수하기도 했다. 레오나르도의 해부학 연구는 수십 년간 지속되었고 점점 가속도가 붙었다. 이 기간에 그는 39가 넘는 시체의 배를 가르고 피부를 벗겨내고 뼈를 자르고 두개골을 열었다. 냉방이 되지 않아 시체의 악취가 굉장했을 터이다. 레오나르도는 시체가 너무 빨리 썩어서 충분히 연구하기가 어렵다고 기록했다. 그 결과 그의 해부도는 정확하면서도 아름다운 세밀화가 되었다. 이 과학적, 예술적 걸작은 수백 년 넘게 가장 정확한 해부도로 남았다. 그는 예술을 과학처럼 다뤘다. 미술사 학자 미하엘 라트바이는 이렇게 말했다. 과학과 예술을 조합하는 레오나르도의 작업 방식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지각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레오나르도의 지식에 대한 갈망은 지칠 줄 몰랐던 것 같다.
어른이 되면 뇌가 굳는다는 과거의 믿음과 달리 뇌는 평생 동안 변한다. 물리학을 공부하든 벨리 댄스에 몰두하든 유화를 그리든 이 책을 읽든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는 모든 것이 뇌의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뇌가 세계와 삶을 보는 완전히 다른 두 시선을 만들어낼 수 있고 각각 완전히 유효한 두 가지 대립된 생각법, 한 사람 안에서 독립적으로 의식할 줄 아는 두 인격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시각이 바뀔 수 있다. 뇌는 몸 근육과 달라서 너무 적게 활동하거나 같은 동작만 반복하면 오히려 유연성을 잃고 뻣뻣해진다. 익숙하지 않은 낯선 관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일종의 뇌체조다. 이런 뇌체조가 당신의 생각을 더 창의적이고 더 탄력적으로 바꿀 것이다. 소크라테스. 이런 방식으로 소크라테스는 상대방의 확신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내용 없는 쭉쟁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냈다.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기분이 들었다. 반면 직접적 사고는 어떤 건도 당연하게 여겨질 수 없음을 안다. 직접적 사고는 세계에 대한 모든 지식을 의심할 수 있고 의심해야 한다는 견해를 기초로 한다. 직접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받은 생각의 모호한 잡동사니 더미에 갇혀 산다. 소크라테스의 가장 유명한 명언이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나는 그보다 더 지혜로운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적어도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지혜는 확정되지도 않고 기록될 수 없으며 암기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랑에 대해 오늘 이해한 것을 내일 다시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려 애써야 한다. 소크라테스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은 까닭도 바로 이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가르침을 기록해 두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완벽하게 숙고해 지혜로 전달할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그것은 그의 뜻이 아니었다. 그는 내용이 아니라 생각법을 가르치고자 했다. 그는 자신의 가르침조차 계속해서 의심하고 새롭게 캐묻고 정반대의 내용을 주장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른 사람을 통치하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통치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직접적 사고를 해야 한다고.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삶을 의심하고 캐물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자신의 고유한 통찰을 기반으로 할 때만 정말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생각 건물의 붕괴는 직접적 사고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소크라테스는 특별한 방식으로 평생 동안 사랑에 빠져 살았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무지 상태로 돌려놓았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세계를 항상 처음처럼 만났고 가장 내밀하고 미세한 층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자신과 대상의 거리를 좁히고자 하는 자석 같은 갈망을 늘 느꼈다. 직접적 사고를 실행에 옮겨보라.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와 선입견을 옆으로 밀어둬라. 더는 머릿속을 돌아다니지 못하게 모두 꺼내놓겠다는 심정으로 떠오르는 모든 정보들을 종이에 기록하면 정보와 선입견을 옆으로 밀어넣기가 더 쉬울 것이다. 떠오르는 정보가 더는 없으면, 그러니까 머리를 완전히 비웠으면 문제를 새롭게 다시 관찰하라. 그냥 관찰만 하고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에 저항하지 마라. 언젠가 안개가 저절로 거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허공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처럼 갑자기 새롭고 직접적인 통찰을 하게 된다. 한나 아렌트. 아렌트. 그녀의 사고는 세계 현상 안에 포함되었고 세계의 변화와 함께했다. 그것은 능동적 사고였다. 능동적 사고는 세계 현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고 형식이다. 그것은 현실 세계에서 행동하기 위한 준비이다. 더 나아가 능동적 사고 그 자체가 벌써 행동이다. 순수한 관찰자는 편안한 입장은 선택지에 없다. 현실 세계에 참여할 때만 바르게 판단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렌트의 주장에 따르면 소크라테스 이후로 철학자의 주요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정치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오로지 철학에만 몰두할 수 있을까였다. 그러나 아렌트의 관심사는 달랐다. 어떻게 하면 정치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각을 행동의 도구로 쓸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아렌트의 대답을 요약하면 이와 같다. 생각과 행동을 하나로 합침으로써 행동하기 위해 생각할 수 있게 인류를 일깨우면 된다. 스스로 생각할 수 없으면 인간은 악을 행한다. 아렌트는 이것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불렀다. 그는 법정에서 아무 뉘우침 없이 자신은 그저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그것으로 그는 자신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음을 시인한 셈이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 그가 아이 희망이다. 생각은 나쁜 행동을 막아주는 인간의 유일한 방패이므로 인간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깊이 생각하는 것을 도덕적 의무로 여겨야 한다. 인지 왜곡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간의 뇌가 사실은 생각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대부분의 경우 뇌는 고집스럽게 에너지 전략 모드를 고수한다. 대부분의 경우 뇌는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평소에 뇌는 연상과 반응만 하는 일종의 정신적 자동 조정 시스템에게 조정을 맡긴다. 뇌는 가급적이면 힘들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쓴다. 헬스클럽에서 힘들게 운동하는 걸 싫어하는 신체의 본능적 게으름과 같은 것이다. 아렌트를 천재로 보는 까닭은 그녀가 우리 모두를 철학자로 만들고자 했다는 데 있지 않고 생각하기 싫어하는 인간의 성향이 어떻게 인류를 약화시키고 현실 세계에 참여하는 능력을 외면하는지 보여주려 애썼다는 데 있다. 뇌의 고집스러운 인지적 오류는 반복되는 선언이나 경험이 틀림없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아렌트가 가장 걱정했던 효과는 아마 편승 효과라고도 불리는 밴드웨건 효과일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했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같은 행동을 한다. 특정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그것이 옳다고 믿는 사람이 많을수록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따라할 확률이 더 높다. 그녀는 자신을 보수 혹은 진보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더 나아가 그녀는 스승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 원치 않았고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치고자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렇게 믿었다. 신념은 생각하기를 쉽게 포기하도록 이끌 수 있다.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자신의 자동적 사고의 견해를 의심해야 하고 도덕적 습관을 의심해야 하며
자신의 과거를 살펴야 하고 때로는 도발적이지만 중요한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한다. 우리의 생각을 능동적 도구로 사용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놀라운 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인간의 사고는 창의적으로 협동하는 대신 정신적으로 세계를 거부함으로써 막대하게 허비된다.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이 단지 세계로부터의 탈출이자 세계 추방에 불과할 때가 많다. 또한 우리의 생각은 그런 다음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외면하는 데 집중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소중한 원천을 그냥 허비하지 않고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건설적인 도구로 쓴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예를 들어 힘든 노동 상황에 대해 수동적으로 조용히 절망에 빠져 불평만 하는 대신에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스스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 찰스 다윈. 인간 다윈은 얌전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 감춰진 정신은 저돌적이고 혁명적이었다. 다윈의 집을 방문한 사람은 언제나 장미와 비둘기를 키우는 정중한 영국 군사를 만났고 고상한 취미처럼 보이는 이런 활동 뒤에 아주 위험한 동기가 숨어 있다는 걸 사람들은 몰랐다. 이 남자는 어떤 취미도 즐기지 않았다. 다윈은 꽃과 동물을 유심히 관찰했고 자연의 가장 내밀한 메커니즘을 느긋하게 즐겼다. 다윈의 사고는 역동적이었다. 그는 어디에서나 움직임을 보았다. 그에게 자연은 변화무쌍했고 이런 다양성은 자연신학의 경직된 설명과 전혀 맞지 않았다. 일반적인 사고는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변화가 보이더라도 무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강하게 제한된다. 그런 생각법으로 작은 발상과 이론은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 있었던 것을 의심하는 생각은 결코 하지 못한다. 환경 조건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생물이 살아있고 후손을 낳기 때문에 진화가 발생한다. 이런 자연적인 선별이 진화의 원동력이었다. 경영자들은 싸워야 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직원들이 혁신과 새로운 업무 방식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직장 생활을 확실히 개선하리라 예상되더라도 직원들은 일단 변화를 거부한다. 반면 역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과정을 중시한다. 그는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움직일 때가 정상 상태라는 걸 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 중에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그는 최종 목표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바로 다음 단계에 집중한다. 걱정하지 말고 다음 과제를 목표 지향적이 아니라 과정 지향적으로 접근해 보라. 당신의 업무가 획기적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지두 크리슈나무르티 크루슈나무르티의 사고 구조를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는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생각과 태도의 모든 유형을 가만히 관찰하고 그것을 완전히 부정한 사상가였다. 겁먹지 말고 부정하는 사고를 계속 유지하면 지식이 하나도 남지 않는 순전한 정신에 도달할 수 있다. 부정하는 사고는 인간이 완전한 행복이나 진리를 찾을 때 생각하고 말하고 행했던 모든 것을 거부한다. 수집하는 사고는 과거에 존재한다. 과거는 언제든 꺼내쓸 수 있는 지식 저장소다. 반면 부정하는 사고는 과거에 기초하는 모든 것을 거부한다. 정신적 청소와 같다. 새로운 지각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어제를 청소한다. 또한 다이어트에 비유할 수 있다. 부정하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고를 점점 날씬하고 가볍고
민첩하게 만든다. 크리슈나무르티가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그는 정신적으로 뭔가에 잡혀있는 기분, 매일 지식과 경험을 수집하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기분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다고 한다. 그는 정신적으로 버려야 하는 기분, 즉 수집된 지식을 계속해서 버려야 하는 기분을 느꼈다. 당신의 생각을 관찰하십시오. 흉하든 잔인하든 그 무엇도 지워버리지 마십시오. 선별하지도 평가하지도 판단하지도 말고 관찰하십시오. 생각을 개입시키지 말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둬야 한다. 바꾸려 하지 말고 좋다 혹은 나쁘다 꼬리표를 달지 말고 파도를 타듯 감정을 타야 한다. 부정하는 사고는 정신과 뇌를 위한 청소와 같다. 부정하는 사고는 우리 안에서 거의 독립기관처럼 영원히 살고자 하는 불필요한 과거의 짐을 버린다. 크리슈나무르티의 부정하는 생각법을 따라하면 어쩌면 우리도 천진한 아이들처럼 모든 것을 감탄하며 새롭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수집하는 사고 때문에 이런 천진함을 잃었다. 조르다노 브루노. 당신이 특정 사물에 집중하면 언제나 한 가지 특정 영역만 선명하게 초점을 맞추는 카메라처럼 시각은 좁아진다. 특정 사물이 초점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머지 전체와의 맥락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브루노에게 특정 대상은 언제나 전체와 연결되었고 마찬가지로 전체는 특정 대상과 연결되었다. 크기와 상관없이 언제나 더 작은 것을 포함하는 더 큰 무엇이 있었다. 어쩌면 기억술이 심지어 그의 시각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브루노는 관찰한 모든 것을 이런 맥락에서 분류하는 능력을 타고났던 것 같다. 그에게는 부분과 전체를 동시에 지각하는 감각이 있었다.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인 어떤 대상을 보면 그는 그것이 다른 것들과 무관하게 동떨어진 파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지구도 태양도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한다. 우리의 실제 경험에서 우리 자신의 고유한 나가 모든 존재의 중심이다. 당연히 이 행성에 사는 모든 다른 수십억 사람들도 모두 이렇다. 이 모든 지식도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지각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오늘날 보통 사람들이 여전히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과학 연구의 결과를 여전히 자기 삶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여전히 태양이 아래로 진다. 거시적 차원에서도 모두와 연결되어 있음을 개개인이 이해한다면 어떤 사람도 다른 존재로부터 분리되어 살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관점만 쫓는 삶은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비현실적이다.